하겠죠. 자, 그래서 39페이지의 그림 다시 보면서 오늘 배울 부분은 비전 부분인데, 제품 비전이라는 부분은 제품 전략보다 윗단계잖아요. 그래서 여러 제품별 전략을 아우를 수 있는 큰 어떤 개념 같은 건데, 이 제품 비전의 위에 있는 게 비즈니스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는 제품 전략이 있고, 즉 제품 비전을 이해하려면 비즈니스 전략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제품 비전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가치 부분에 있는 제품 전략을 세우려면 제품 비전을 이해한 상태에서 제품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2장에서의 많은 내용들, 비전에 대한 내용들은 제품 비전 자체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 위에 레이어인 비즈니스 전략 부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면 비즈니스 전략과 제품 비전에 대해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전략은 가치 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전략이 아니라 그 위에 레이어에 있는 비즈니스 전략을 의미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한 개념 정리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책의 제목은 프로페셔널 제품 책임자죠. 제품 책임자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책은 뭐 하는 책이냐라고 다시 정의해 보면, 스크럼을 회사에서 할 거야. 근데 스크럼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어. 스크럼 마스터와 제품 책임자라는 사람이 나와. 그럼 우리가 스크럼을 잘할 때 스크럼 마스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스크럼 마스터 하는 사람은 스크럼 마스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제품 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품 책임자가 뭔지를 잘 이해하고 스크럼 팀에서 제품 책임자로서 역할을 잘 해야 돼. 그 중에 이 책은 뭐만 다루는다? 스크럼에서 제품 책임자를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려면 뭘 배워야 돼?를 다루는 책이에요.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국소적인 범위의 도메인을 다루는 책이에요. 스크럼 관리론 중에서도 제품 책임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다 띄고 나면 니네 팀에서 네가 스크럼 팀을 운영하는데 네가 만약에 제품 책임자라면 제품 책임자로서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책이라는 거죠. 그거를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철저하게 스크럼의 제품 책임자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일반 명사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품 책임자는 스크럼 프레임워크에서 말하는 바로 그 제품 책임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배운 대로 제품 책임자는 스크럼 팀에게 뭘 해주는 사람이다? 제품 관리 공백을 메꿔주는 사람이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제품 관리 공백은 어디에 생긴다? 제품 비전. 왜 제품 비전부터 생길까요? 왜 사업 비전과 사업 전략은 제품 관리 공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그거는 스크럼에 소속되어 있는 제품 관리자가 제품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야. 그럼 회사 조직에 있는 전사 스태프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우리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우리 회사의 정체성은 이거고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거, 우리 회사의 전략은 이거. 이거는 스크럼 팀에 있는 제품 책임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사 스텝, 인사과에서 하든지 뭐 그런 데서 하는 거잖아. C레벨에서 하든지. 이건 어디까지나 제품 책임자가 뭘 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그 위에 동네는 제품 관리 공백이 아니란 말이지. 그거는 제품 책임자가 할 일이 아니야. C레벨이 하든가 스텝 부서, 인사과 같은 데서 하는 일이야. HR 부서였든지. 그래서 제품 책임자가 바라보는 제품 책임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냐? 릴리즈까지라는 거지. 왜? 그 밑에 실제로 스프린트를 조정하고 진행하는 거는 개발팀 내부에서 하거나 스크럼 마스터가 진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때 제품 책임자는 뭐만 관여할 수 있다? 백로그만 관여할 수 있단 말이지. 실제로는. 그러면 많은 회사에서는 제품 책임자를 백로그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즉 PO나 PM하고 되게 비슷하게, 프로덕트 매니저하고 되게 비슷하게 본단 말이야. 프로젝트 말고 프로덕트 매니저나 프로덕트 오너로 많이 봐. 왜? 백로그, 즉 그 피처, 이번 스프린트에 뭐 개발할지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PO에 가깝다고 본단 말이에요. 제품 책임자가 아니라. 근데 실은 아니다.
제품 책임자가 백로그를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그러한 막대한 파워를 가져서라기보다 회사에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품 단계에서 적용하고 제품 전략과 비전에 맞춰서 피처를 도출했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어떤 책임을 갖고 있다? 제품 관리 공백을 개발팀한테 잘 전달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 저런 개념과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죠. 제가 다음 주도 그렇고 항상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전장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저번 주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본 부분들이 있는데 다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버넌트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 관리 공백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거버넌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외 가치 도메인들의 협력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뒤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앞으로도 장으로 나갈 거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못 나가면 그냥 생략해요.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알아서 하라고 생략하고 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비전을 하는 날이죠. 59페이지에 비전을 하는 날인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장을 약 6개의 섹션으로 나눈 다음에 20분씩 한 사람이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은 얘가 몇 페이지야? 59페이지에서부터 79페이지까지 20페이지 분량이잖아요. 나누기 6 때리면 한 5장 정도씩 4장에서 5장 정도씩 진행하면 되는 거네. 몇 페이지? 5페이지 정도. 그 정도 분량으로 제가 지정한 사람들이 이끌어가지고 잘 진행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막히고 그럼 제가 도와드리고 해설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아무나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현님한테 키를 넘기겠습니다. 동현님 마이크 키시고요. 왔어요, 김동현님. 네. 아, 네.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좀 오늘 듣는 입장으로 많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듣는 입장으로 오시는 분은 없어야 돼요. 저 아무나 네네네. 막 지정해요. 동현님에게 레드 얼러스 줘야겠다. 네, 오늘은 받는 게 인태님, 우리 인태님을 불러냅시다. 만만한 인태님을 불러서 소방수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태님 어디까지 전개하시냐면요. 네, 65페이지까지. 65페이지까지요. 네. 남들한테 물어보면서 진행이 되고 토론에 진행이 되고 본인이 내용을 요약하고 본인이 깨달은 바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진행하세요. 단지 제가 저번 주에 끝나고 개인별로 피드백을 받았는데 좋았다는 피드백을 받았어. 그래서 발표한 사람도 다 좋았다는 피드백을 멤버들한테 받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 제품 비전인 거죠?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비전은 회사 비전인가요? 제품 비전 레이어에 있는 비전을 얘기하죠. 물론이죠. 네. 근데 예, 동시에 그 비전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스크럼 용어이기도 해요. 그거에 스크럼 상에서의 비전을 얘기하기도 해요. 스크럼 할 때 예. 원래 제품 비전 선언문 만들고 시작하니까. 제가 제품 비전을 뭐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좀 재미는 있었는데. 뭐야, 동현님은 남한테 떠넘겨놓고서 저 흐뭇해하는 표정은 뭐지? 저는 잊지 않아. 누가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결국엔 본인 차례가 온다.
예, 제가 이거 보면서 일단 앞에 퀴즈도 그런데 제가 틀렸던 거는 그 좋은 비전에는 감정이 없어야 된다. 이걸 틀렸어요. 여기 앞에 맨 59페이지 있는 퀴즈 중에.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제 그 좀 더 뒤쪽에 나온 걸 것 같은데 감정도 있어야 되고 그 실용적이기도 해야 되고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니 65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등을 65페이지까지 포함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죠. 예, 여러분들 발표하실 때 전체적인 책의 감상이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스터디라는 거기 때문에 맡은 바 장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얘기하고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3000% 빠지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스타트업을 시작한 입장에서 아직도 조금 헤매고 있긴 한데 사실 어느 정도 이 책 보면서 조금 도움이 될까 싶긴 해요. 그래서 그 61페이지 비즈니스 모델링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돈을 버는 방법이 명확한가 이 부분 계속 저희가 찾고 있는 내용인데 예, 여기서 이제 이 책에 나온 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제가 되게 옛날에 읽어본 내용이 여기 요약이 돼 있어요. 6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일단 62페이지 그림 보면은 이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인가요? 저는 요번에는 사실 이거 말고 그 링 캔버스를 쓰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파생이 된 건데 예.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 차이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 일단 이 책에서 그 순서대로 이제 쫓아가는 거를 63페이지에 있는데 처음 5가지는 이제 수익하고 관계가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4가지는 비용하고 관련이 깊다고 해놓고선 그 각각의 9가지 섹션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는 그 링 캔버스하고 똑같긴 한데 여기서 시작하자고 돼 있고 링 캔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하진 않아요. 문제가 뭐냐라고 돼 있고 그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 제품으로 가치를 얻을 사람은 누구냐 이제 이거 저희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때 많이 이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뭐를 만들지에 자꾸 집중하는 것 같은데 뭐를 만드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왜 그걸 시작해야 되는지가 있고 고객 세그먼트 보면 누가 구매자고 소비자 누구인지 그냥 단순하게 써 있는데 저는 일하면서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했으면은 이제 이들한테 이제 이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제한, 이들한테 제한하는 가치. 그리고 여기도 사실 그 링캔버스하고 똑같아요. 이 링캔버스는 조금 더 말이 붙어가지고 고유의 가치 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건 뭐 비슷한 용어라고 봅니다. 비슷하죠. 예, 그래서 가치를 제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들이 지갑을 열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방향이 이제 채널. 여기도 링캔버스하고 똑같습니다. 채널인데 이제 가치 제한을 여기서 이제 제가 찾은 뭐 핵심 문장은 고객에게 가치 제한을 제공하는 방법. 이제 뭐 그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광고를 통할 거냐, 입소문이냐, 검색 엔진 쓸 건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고객 관계 영역에서는 이건 링캔버스하고는 다르긴 한데 고객을 유지하고 가능한 추가적인 가치 제한을 소개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이게 그 링캔버스하고 자꾸 비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 영역이 주요 자원 영역하고 비슷해요. 링캔버스는 이 영역을 주요 자원 쪽에서 여기 그 해적 지표 그쪽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헷갈린다. 이 영역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좀 이제 지양하고 그래서 결국 고객을 이제 했으면 어떻게 유지하고 추가적인 가치 제한을 어떻게 할지 하는 것들 안 돼. 얘기를 하고 윤태님 있는 잠깐 겁니다. 멈추고 화면을 봐. 사람들이 다 지루해하죠.
왜냐하면 발표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사람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다들 표정이 멍하죠. 책을 읽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 회사에서 진행했던 내용과 비교해가지고 깨달은 점을 얘기해주는 건지 아니면 본인 회사에서 쓰고 있는 링캔버스와 비교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다르고 장단점이 무엇인 건지 뭐 어떤 주제로 설명하고 싶은지를 잘 캐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뭐 일단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그 물어보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궁금하신 내용 있는지 여기까지 지루하시면 그래도 뭐 때문에 지루했는지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그 링캔버스를 작성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제품 책임자의 역할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죠. 제품 책임자라고 할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나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다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하는 프레임워크로 링캔버스를 썼어요. 그럼 혹시 제가 인턴님의 백그라운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발자로서 시작하게 되신 건지 아니면 기획자로서 시작하게 되신 건지를 궁금하거든요. 그게 저번 주에 개발자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리인에 좀 더 가깝게 돼서 링캠퍼스에 작성할 때 좀 더 개발적인 요소에 치우치게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가 모여서 협의를 하나요? 경영진이 모여서 하고 있죠. 저는 대리인에 가깝진 않아요, 지금은.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회사가 작으니까 좀 직책 인플레가 있어서. 그렇긴데 지금 또 여기 회사라서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하진 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 우리의 기획자가 좀 불명확하긴 해요. 기획자가 있는데 좀 그냥 그야말로 주니어고 그래서 이거 이 책에서 말하는 비즈니스 담당자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안 쓰고 링캔버스 쓰신 이유가 있나요? 뭐 에시모리아가 이제 왜 그 다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장했던 게 있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읽었었던 게 이제 링캔버스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읽었는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그냥 그 에시모리아 그 주장에 따르면은 좀 시작한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고 하더라고요.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적합하지 않은지. 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이미 그 기존에 충분히 성숙한 회사들을 설명하는 그 이미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스타일이지 새로 이제 시작하는 소규모에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쓰기에는 좀 뭔가 안 맞았다라고 좀 그렇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시장이나 기존에 없던 형태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보다는 링캔버스가 낫다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신가요? 그건 에시모리아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선택한 거는 인테님이죠. 예, 우리는 선택한 건 인테님이 왜 저고 선택했는지가 궁금해. 뭐 그걸 제가 조금 더 잘 읽어봤고 최근에 읽어봐서 기억에 남았고 예.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문제 찾고 이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았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약점이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나요? 읽어보시고서 적용 안 하셨어도 책 본문을 읽어보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쓰면 이러이러한 사업 모델은 잘 안 맞을 것 같다. 약점일 것 같다. 이런 것들. 다들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대답 안 하실 테니까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가장 중요한 게 매출 흐름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돈을 벌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문제가 돈을 못 벌어서 추가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망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경기가 얼어붙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잘못된 전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와서 그게 꼭 나쁜 짓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지. 지난 20년 넘게 스타트업들은 투자금을 다 태워야지 좋은 스타트업이라고 투자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잘 된 기업들도 많고 엑시트한 기업들도 많고. 근데 얘는 매출 중심으로 이게 돼 있는 캔버스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지 않고 덩치를 키우는 서비스 전략에는 이 캔버스 쓰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저는 잘 적용을 못하겠더라고요. 덩치를 키우고 매출 흡이 나쁜 그런 혹은 투자금을 홀랑 태워먹는 그런 서비스 구조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에 비해서 뭐 조삼모사긴 한데 링캔버스는 좀 쓰기가 쉬워요. 그런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도. 라고 저는 실무에서 쓰거나 혹은 남의 걸 봤을 때 많이 느꼈거든요. 비슷하게 다른 분들은 실무에서 적용한 적이 없고 이거 처음 봤다 하더라도 책을 읽고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없나요? 약간 그 변경에 대해서 좀 이제 처음에 다 정리해놓고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취약하다던가 아니면 뭔가 예외 상황을 이제 따로 정의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잊고 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적용해 본 적은 없어서 그런 걸 또 네. 따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예외 천리상으로 상황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어떤 전략에 대해서 외부 상황이 변경될 경우에 그런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캔버스 한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다 이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느낌도 조금 들어서 그렇게 작성하는 게 맞는 건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사용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6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데 이 툴의 주요 목표라고 나와 있잖아요. 문제 영역을 탐색하고 이해관계자들 토론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툴이고 일종의 프레임워크고 저는 뭐 개발 용어로 하면은 저 뭐야 디자인 패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서로 이제 대화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는 거지. 저도 뭐 사실 비즈니스를 해본 적은 없고 여기서 이제 처음이고 다만 지금까지 했던 거에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뭐 방향을 바꿔서 얘기하는데 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제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 도구로 그냥 선택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링캔버스를.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시장 상황의 변화까지 이게 다 뭐 찾아주고 하진 못하고 상황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거의 대응은 해야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은 실제로 상황이 변했을 때 이 표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에 가깝다기보다는 이 표를 다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시 원래 그래야죠. 린 캔버스도 마찬가지인데 린이라는 의미는 런이라는 뜻이잖아요. 배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하다 보면 배우고 깨달아서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린이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럼 린 캔버스가 됐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됐든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은 이게 아니었네. 혹은 우리 고객은 이런 채널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였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자주 이걸 바꿔야 될까요? 얼마나 자주 이걸 그려야 될까? 이거는 회의 들어갈 때마다 새로 그려서 가져가는 거야. 그걸 인테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인테님은 한 번 그려놓고서 계속 울거먹고 있어요? 아니면 회사가 발전하고 린함에 따라서 린에 맞춰서 계속 그리고 있어요? 계속 바꿔야 되는데 근데 또 여기서 좀 잠깐 궁금한 게 린에 배우다란 뜻이 있나요? 배우는 거죠. 린의 그런 본질은 뜻은 없는 배우는 것 거야. 같은데. 그 일종의 뭐 도구도 그냥 그려가면서 여기서 이제 받고 사실 링캔버스 책을 봐도 여기 지금 우리 공부하는 책이 그건 아니지만 거기서 계속 그리면서 그 시장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그 바꿔나가는 과정을 그 책에 그려놓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처음에 이제 그렸던 걸 절대 무슨 교조처럼 신봉하고 해야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계속 그것도 이제 뭐 시장 상황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 반응 보고 이제 바꾸고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실제로 고객 인터뷰하고선 그 전략 수정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게 책을 우버가 네? 예를 들면 지금 65페이지에 있는 우버의 네. 예제를 보면
분명히 우버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우버이츠가 없었기 때문에 예, 없었는데 여기 이제 있으니까 그건 생겼다는 우버이츠 얘기는 이거를 갈아치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갈았죠. 그치? 예. 새 전략이 나올 때마다 갈아치운단 말이야. 예. 그러면 얼마나 자주 갈아치우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스프린트 때마다 갈아치워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냥 이것도 문서로 보면은 그 죽은 문서가 안 되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하고 계속 싱크를 맞추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수님이 맞아요. 성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회사에서는 이 캔버스를 크게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텍스트화해서 정형화하기에는 굉장히 자주 모델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로 마케팅 담당자가 오면 채널에다 왕창 추가하고 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큰 벽에다가 이거 그려놓고 이걸 왜 캔버스라고 부르냐면 이 종이를 캔버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큰 캔버스이기 때문에 캔버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도 화이트보드에다가 그 마스킹 테이프로 아홉 칸 나눠서 거기다 써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거 자주 그러면 섹션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고 막 그러나요? 네, 바뀌고 그냥 사진 찍어서 스냅샷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현님한테로 제품 비전 쪽을 볼게 되냐고. 대현님 제품 비전 쭉 진행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엘리베이터 피치 전까지 71페이지까지 가죠. 일단 여기서 좋은 제품 비전이라는 집중적이고 감성적이며 실용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집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제품 상자에 대한 설명, 제품 박스 게임 이렇게 제 분량이 이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품 책임자가 이거를 세우는 게 좀 주체적일 수 있나 하는 좀 의문이 들었었어요. 결국 일단 회사의 의문 이전에 스크린 프레임워크에서 제품 책임자는 비전 선언을 만들 책임이 있어요. 일단 그거는 정해드리고 갈게요. 네, 그 역할로 정의돼 있어요. 스크럼 프레임워크에. 근데 문제는 구성원들과 고객과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으려면은 좀 자금 사정과 굉장히 간결합을 한다고 보거든요. 당장 회사가 뭔가 망하기 직전이면은 그 자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너무 작고 너무 실용적이기만 한 그런 비전이 탄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좀 너무 해피 케이스만 작성된 책에서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었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대현인네 회사 비전 선언문 알려주세요. 아니면 만들어주세요. 대현인네 회사 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당장 신규 유저의 결제 성공 달성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거거든요. 무슨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그 웹툰 서비스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와서 결제를 하는 그 유저의 액션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저희는 제가 개발팀이다 보니까 개발팀의 입장에서 이게 뭔가 너무 할인 쿠폰만 뿌리고 실제 유저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어지고 있다.
실제 유저의 목소리가 제대로 저희한테 오고 있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전략 들거든요. 수준인데 이걸 개선하는 내용들은. 그래서 비전 어쨌든 자체로 좋은 웹툰 서비스가 무엇인지 제품 비전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웹툰 서비스는 크리에이터와 유저가 둘 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목표만 세우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회사분들은 이런 비전에 있어서 뭔가 중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려면은 뭔가 방법이 제품 책임자의 레벨에서 있을 수 있을지? 있어요. 좀 이 장과 비교해서 지금 발표하시는 부분 보면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제품 비전이 완성파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이걸 다 같이 개선해 보도록 하죠. 이 책의 내용에 맞춰서. 뭘 끄덕여? 대현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대현님, 이게 지금 책에 나온 내용을 만족하고 있고 책에 나온 내용에 있는 충분한 베스트 프랙티스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희가 제품 상자를 제품 박스 게임을 시작해 보면은 일단 형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맛집으로 만들어야죠. 정말 재밌는 웹툰들이 가장 상단에 올려져 있고 그리고 아니에요. 실제 그건 다 서비스의 실제 구현이고요. 비전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기저에 깔려있는 개념이에요. 그치? 지금 란초님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해. 저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비전 선언문에만 지금 집중할 거예요. 우리 이번 장에서 배우는 건 비전 선언문이잖아요. 딴 길로 세면 안 돼. 딴 길로 세지 마. UI를 개선하거나 애니메이션을 개선할 생각하지 말고 비전 선언문에 집중하죠. 지금 대현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신 비전이 저거였는데 물론 회사 차원의 비전이지만 회사가 지금 웹툰이라는 제품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제품 비전이나 회사 비전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거거든요. 지금 저 제품 비전이 우리가 배우는 비전장에 있는 그 비전과 모든 요소를 잘 갖추고 좋은 비전이냐. 개선한다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아니요. 다르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장들을 다들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품 관리 공백에서 제품 비전에 대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비전 전략을 써야 돼라는 그 비전으로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럼 지금 저게 되게 타당하죠. 처음에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양질의 컨텐츠가 무엇이냐를 제대로 정의해야 된다는 건 책에서 나온 내용과 일치하죠. 그렇죠?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인사관리 시스템 얘기가 나오면서. 양질의 콘텐츠라는 부분이 좀 모호하긴 한데 우리 물론 한 이건 75페이지까지 확장을 해보죠. 그래야지 이 얘기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건 지금 무슨 뜻이냐면 양질의 컨텐츠는 75페이지에 있는 표에서 최적 워크플로우라는 표현과 똑같다는 거지. 이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 양질의 컨텐츠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 그러면 일단 감성적 높음으로 가지 말고 실용적 높음으로 가보죠. 양질의 컨텐츠가 실용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실용적이라는 건 실제 가치라는 뜻이에요. 예, 가치가 뭔데? 실용적으로 본다면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 웹툰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애정하는 그런 작품들이 높은 퀄리티로 빠르게 서빙되는 게 일단은 실용적이라고 느껴지네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크리에이터하고 독자 중에? 왜냐하면 둘이 추구하는 웹툰의 방향성이 틀리잖아요. 지금 명백하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약간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그 병아리가 먼저 계란이 아니, 먼저 나는데. 선택과 집중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인프라는 처음에 컨텐츠가 많다고 승부하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 플랫폼 중에서 유의미하게 강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걸 엄청 강조했어요. 그걸로 많은 강사들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어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회사 단계를 봤을 때 어느 쪽에 집중할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범용적인 비전을 만드는 것도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꼭 전략이 범용성을 띄워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크리에이터 쪽에서만 정의를 해보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양질의 콘텐츠는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콘텐츠라며. 그러면 크리에이터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인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고수익이 되는 거야? 우선 제품 개발팀 입장에서는 크리에이터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전략일지 모르겠는데 작품의 노출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그런 결제 프로세스 그리고 유저의 그런 웹 서비스 사용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그거 노력을 다 많이 할 수 있을 전략이잖아요. 것 같고요. 어떤 비전하에서 그 전략이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봐야 돼. 그 행위들 하나하나가 어떠한 비전 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일단은 제일 쉽게 미진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크리에이터가 행복한 플랫폼을 추구한 적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거 감성적으로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실용적 기능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건가? 근데 여기 알맹이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보편성은 획득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실현되는지를 어필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광범위한 비전이 돼버려. 그렇죠? 오늘 정답을 도출하거나 당연히 우리가 대현님네 회사 사정을 모르는데 대현님네 비전을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비전을 정의해가는 과정을 같이 하면서 비전 정의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비전이 왜 어필되지 않거나 어필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야. 전략 레벨가 지금 란초님이 계속 채팅창에다 말씀해 주신 건 다 전략이거든요. 저 전략을 왜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플랫폼이라는 키치를 갖고 있으면 저런 어뷰징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실제로는. 근데 뭐 단기 폭발적 성장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 저걸 해도 되죠. 일단 빨리 리크루터들 고용해가지고 사람 빼오고 뭐하고 이거부터 해야겠죠. 광고부터 왕창 때리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체 비용 많이 늘리고 할인 쿠폰도 덧뿌리면 덧뿌리지 덜 뿌릴 필요 없고 아니면 컨텐츠를 아예 19금으로 개편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그러한 의사결정들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비전이란 말이죠. 대현님네 크리에이터들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19금 컨텐츠 일부를 많이 노출시켜서 플랫폼 유입을 늘릴 거야. 혹은 뭐 할인 쿠폰을 트래픽에 따라서 더 많이 뿌려줄게.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각각은 전략인데 그 전략들을 왜 하는지 물어봤을 때 일관된 대답을 아니 이렇게 하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비전이잖아요. 기준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웹툰 서비스에 기준이 될 만한 비전을 세우지 않으면 각각의 전략들은 유의미한 것 같지만 충돌해요. 그리고 망해. 일관성이 없으니까. 고품질의 웹툰이라는 건 뭘까? 그림이 좋은 걸까? 스토리가 좋은 걸까? 스토리가 좋은 거의 기준은 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럼 통속적인 건가? 작품적인 건가? 뭐 이런 정의들이 다 부닥친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비전을 정의하지 않으면
각각의 전략들은 다 충돌하게 된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렇게 다이어그램이 포환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포괄적일 수도 없고 추상적일 수도 없고 그러면서 너무 구체적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전략을 제약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밸런스도 되게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비전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밸런스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다시 앞에 발표했던 인태님을 다시 소환해 볼까요? 인태님의 비전, 제품 비전 뭐예요? 제품 비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잠깐만요. 비겁하다. 빨리 얘기해봐. 만들어진 데까지. 왜 자꾸 자방 갖고 그래요. 하, 이거를 참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게 기존의 에듀앱에서 볼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물리적인 학습 관리가 동작하는 플랫폼. 일단 지금 이 정도까지 수립을 했어요. 학습 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 예, 어떤 방향으로? 개인화 방향이 기존에 없던 방향인 거야? 아니면 제공되는 서비스에 뭐가 기존에 없던 방향인 거야?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잡았을 때 뭐라 그럴까?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하고 특별한 차이점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럼 못 찾아도 되죠. 아직 제품이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비전만 있으면 되니까.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약간 이제 그냥 강사들이 일단 좀 즐거워야 된다? 그런 쪽이죠. 기존에 왜 불행했는데? 뭐 그걸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은 뭐 좀 당혹스럽긴 한데 응. 어, 그래도 문제점 알고 계실 예? 거예요. 그 강사들이 그냥 자기 능력만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뭐 옛날에 저기랑 비슷한 거죠. 이제 지금 유튜브가 생겨가지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뭔가 유명해지려면은 방송국 공채로 들어가거나 그런 걸 했어야 되니까 지금은 그 이제 네. 뭐 강의를 하려면은 어디 학원에 나가거나 최소한 아니면은 저기 뭐 메가스터디 같은 데 들어가서 일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뭐 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롱테일이 뭔가 살아남을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닌 거죠. 나중에 비전 완성되면 공유해 주세요. 설마 스터디 기간 긴데 그 사이에 완성 안 됐어? 안 되면 거의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참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맞죠? 그 얘기가 맞아요. 시장에다가 그 당당히 소리칠 건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 못 하겠던 거야. 지금까지 삽질하고 있었고 예, 사실 오늘도 지금 버벅이는 게 지금 회사인 이유가 남아서 그 회의하네요. 하타가 지금 와가지고 이거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약간 이제 반항을 했는데 이제 화요일 날 스터디 때문에 다른 날 하자고 했는데 묵살당하고 오늘 잡혀서 하다가 끝나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현님 이 장 진행하시면서 더 얘기해 주실 거 없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제품 책임자 교육에서 이제 제품 박스 게임을
하는데 이때 이해관계자 그룹의 빈 박스와 미술 용품을 제공하고 그에 맞는 박스 디자인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 박스가 어떤 형태든 다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고객사가 저희한테 어떤 그림을 원하는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느껴졌는데 문제는 고객사가 뭘 원하는지는 고객사도 직접 눈으로 봐야만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를 처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갔을 때 결국 또 벽에 부딪히고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국 스크럼이 답인가? 아니면은 이제 정답은 없는 건데 약간 음, 저는 먼저 고객사가 원하는 거를 박스를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사람이 제품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 아무도 안 해요. 콕 찍어서 누구 지정해서 물어보세요. 어, 제 생각에는 잠시만요. 한 명 지목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안 그러면 대답 안 한다니까. 그럼 저는 아까 동현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될까요? 제가 궁금한 점은 네. 제품 박스에 대한 그런 초안이 작성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피드백을 제품 책임자가 논리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지 음, 제품 박스는 정확히 어떤 개념인 거죠? 아니 질문에서 키 포인트가 논리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냐 안 하냐인 거야? 아니면 제품 관리자가 전달해야 되냐 안 하냐? 네, 정확히는 제품 관리자가 전달을 해야 되는지 제품 관리자는 이미 박스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잖아. 이 박스를 누구한테 보여줬을 거 아니야? 전달을 이미 한 거잖아. 설마 만들고 지 혼자 꽁꽁 싸매고 있지는 않았을 거야. 이미 전달을 했잖아요.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고 누구한테 어디까지 설명하고 누구한테 어디까지 PT하냐는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책에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제품 책임자 그룹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 혼자 꽁꽁 싸매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개발팀에도 전달하고 FGA 떠가지고 고객한테 전달하고 C그룹에도 전달하고 뭐 어딘간 전달했겠지. 설마 지 혼자 집에다 액자로 모셔놓으려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채팅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본 부분이 저 부분인 것 같은데 이해관계자 그룹이 제품 박스를 만든다고 해서 이 질문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엄밀하게는 이 박스는 위에 나온 대로 이해관계자 그룹이 만드는 거고요. 이해관계자 그룹이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 뭐냐면 제품 책임자가 아닌 비즈니스 그룹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거를 제품 책임자가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비전을 만들려고 그러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오케이? 제품 책임자는 비즈니스 그룹이 아니잖아요. 제품 책임자는 제품 개발팀의 일부란 말이에요. 스크럼 팀의 일부고요. 그 사람이 제품 비전을 세우려면 대체 비즈니스 쪽에서는 뭘 원하는 거야를 판단하기 위한 밑재료인 거예요. 뭐지 대현님의 뚱한 얼굴은? 내가 뭐라고 해석해야 돼? 아니요. 채팅을 읽고 있느라. 그렇구나. 맞아요.
선현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관계자들이 제품 책임자를 도와주는 거죠.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거꾸로 제품 책임자 힘이 세면 비즈니스 그룹에 있는 애들 다 모아놓고 야 니네 박스 하나 만들어봐. 니네들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려고 시키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려면 1강에서 배웠던 제품 책임자가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야 돼. 이사이거나 오너이거나. 쩌리가 되면 이런 짓 못 시키죠. 못 시키는데 파워가 있으면 이제 시킬 수가 있죠. 왜? 인태님은 쩌리예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 지금 저 반대로 그렇게 좀 뭐 만들겠다고 하는 건 뭐 만들고 싶은지 그려오라고 시키는데 뭐 그려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제가 왜 그러면 그리겠어요. 스크럼 팀의 일부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세요? C레벨이라서 이미 위치가. 참고로 이해관계자가 더 넓은 위치에 있죠. 그 뒷방에 다이어그램에 있네요. 보면 더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갑이죠, 갑. 제품 개발팀의 갑이에요. 이해관계자들은. 대현이 그거 외에는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비전 설명할 때 투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투명성이 보편성이라는 얘기 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대로 비전이라는 건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투명성이라는 얘기예요. 누구가 봐도 똑같이 보여. 보편성이자 투명성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감성과 실용적이라는 이 그래프 73페이지에 있는 이 캔버스는 약간 오해를 일으켜요. 오해를 일으키는데 왜 오해를 일으키냐면 그 75페이지를 보면 낫겠죠. 이 표를 보면 마치 감성적과 실용적이 대등한 가치를 갖고 있어서 둘 다 밸런스 있게 조정해 가지고 5대 5로 가치와 감성을 동시에 갖게끔 만들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필드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어떤 비즈니스 필드는 실용적이 엄청 강조해야 되고 어떤 비즈니스 필드는 감성적이 강조가 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TTL 같은 휴대폰 요금제에 딸려있는 포인트 멤버십 같은 거 이런 거는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안과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 당시 LG U+나 KT는 엄청 실용적으로 니네가 우리 멤버십 가지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강조했거든요. 근데 웬 사이코 같은 여자애가 그냥 꽃머리 산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TTL이라고 막 광고하고 다녔었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감성에다 올인한 거잖아. 전략이. 비슷한 예제가 또 있어요.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치렀을 때 KT가 공식 스폰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 공식 스폰서야 하면서 우리가 공식 스폰서라서 어쩌고저쩌고 되게 논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랬더니 SK가 어떻게 했죠? 붉은 악마. 그냥 그리고 SK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사도 있고 시장 상황이나 비즈니스 도메인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는 비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치우쳐진 비전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비전은 아예 감성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비전은 아예 실용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보편성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 보편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투명성도. 도메인 내의 보편성이라는 게 있고 넓은 범위의 보편성이라는 게 있는데 보편성을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아까 희진님이 얘기했던 대로 뻔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럼 보편성을 줄이면 줄일수록 알아듣는 사람이 적은, 투명성이 적은 비전이 될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좋은가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내가 노리는 시장의 규모가 어디까지를 바라보냐에 달려있어요. 제가 전에 말했지만 삼성이 한동안 밀고 있었던 비전이 또 하나의 가족이야. 그럼 전 국민을 다 고객으로 본다는 얘기죠. 하지만 너무 보편적이라서 뭔가 느끼기는 어려워. 그래도 상관없어. 돈 많으면 계속 광고에다가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고 때리면 되거든. 그러면 삼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모 집단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인 거죠. 엄밀하게 유교 사상을 갖고 있는 집단이면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얘네들이 원래 이랬던 건 아니에요. 예, 원래 이랬던 건 아닌데 그때그때마다 전략들을 다르게 하는데 이 보편성 획득을 넓게 잡으면 그 보편성을 인지시킬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내가 일양약품을 좋은 약을 만드는 회사로 인지시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근데 뭐 종문당처럼 바카스는 우리가 만들어 이 정도로 인지시키면 되게 쉽단 말이야. 비타 500처럼 그냥 비타 500만 밀면 인지가 쉬워져요. 보편성은 줄어들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전략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세울 때는 내가 바라보는 시장의 규모와 모집단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전 세우기 전에 앞에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이 나온 거야. 비즈니스 그룹에서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 같은 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노리는 시장과 고객과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를 보고서 비전을 만들라고, 제품 비전을 만들라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비즈니스 그룹에서 제품 관리자가 갖고 와야 될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전략 쪽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제품 비전을 만드는 거란 말이지.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제품 관리자가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을 만드냐고? 안 만들어요. 제품 관리자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거 회사에서 할 일이야. 그거 회사에서 할 일이고, 우리 고객이 누군지 세그먼트를 정하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은 제품 비전을 세우기 이전에 비즈니스 그룹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시장 분석도 걔네들이 하는 거고, 개발을 주도하고 릴리즈를 주도해야 되는 스크럼 팀의 제품 관리자는 그 정보를 받아서 앞으로 만들 제품의 비전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일반 명사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스크럼 내에 있는 제품 책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스크럼에 있는 제품 책임자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비전 선언문이에요. 그럼 이 제품 책임자 비전 선언문은 어떻게 만들 건데, 비즈니스 그룹한테 아까 그 박스도 받아오고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도 받아오고 린 캔버스도 받아오고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보편성과 감성적과 실용적을 다 포함해가지고 비전 선언문을 이쁘게 만들라 이거. 제가 계속 오늘 처음부터 이걸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마치 일반론 같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일반론이 아니라니까. 스크럼에 나오는 제품 책임자가 각 수행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줘서 프로 제품 책임자가 되게 만드는 책이라니까요. 프로젝트 일반 관리론이 아니에요, 이 책은. 그러니까 책을 읽고 판단할 때도 항상 그 관점으로 봐야지 그냥 아무데나 대입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이거가 그럼 기획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세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 안 나와 있다고, 이 책에는. 그럼 오직 제품 책임자가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들과 어떤 자원들을 이용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그런 스킬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자, 이제 기술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기술 전략은요. 란초님 왜 카메라 안 켜요? 카메라 안 켜면 잘려. 내가 오늘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아직 안 보내고 있는데 인정사정 없이 보낸단 말이야. 키셔야 돼요. 카메라를 못 켜는 환경이거나 카메라를 못 켜는 장비를 갖고 있으면 참가를 못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란초님 꼭 키셔야 돼요. 아시죠? 중간에 잘릴 수 있습니다. 자, 기술 전략 파트를 이제 진행할 건데요. 계속 남성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님한테 부탁을 드리죠. 아, 란초님도 밖에 계시는 거구나. 밖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 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킬 수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님 기술 전략 파트 해주세요. 네, 기술 전략 파트 부분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이 제품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서포트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품을 냈을 적에 그 제품의 그런 기술적인 방향이 있을 거고, 이 방향이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부분들이 이 제품의 또 다른 플러스 요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제품 책임자의 책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팀과 함께 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도 이제 개발팀에서 일하면서 제가 겪었던 스크럼 마스터는 이제 개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스크럼 마스터가 되다 보니 워낙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많이 개발자들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 뭐 이런 걸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게 이득이 됐는지 실이 됐는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개발자들이 있어서 이러한 기술적인 걸 쓰고 싶다라고 어필을 했을 때 잘 먹히는 부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기술적인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제품 결론적으로 이 제품을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무엇을 더 이제 서포트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대중들에게 어떤 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비전과의 관계성은요? 비전과의 관계성 그래서 비전을 어떻게 세우라는 거야? 이 얘기는 결국. 결국에는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제품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이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고객에게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제가 비전을 작성할 때 기술적인 내용을 얼마큼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기준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궁금해요. 비전을 우리는 지금 비전을 만드는 얘기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 비전에 얼마나 포함시켜야 되냐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제품 비전을 만들 때 우리 제품은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궁금하단 말이지. 그거는 타겟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온프레미스로 제공을 하던 제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가격대가 비싸서 이 가격대가 비싸서 사지 못하는 작은 회사들을 타겟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게 새로운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옮기는 게 저희 회사의 약간 주력적인 사업이 되었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되게 기술적인 게 비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객에 달려 있다. 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고객이 사용하려고 하는 고객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누구냐를 기준으로 기술을 어필하지 않잖아요. 그냥 기술 냅다 발표하고 니네들이 이거 써 이렇게 하잖아. 그렇잖아 사실은. 그냥 냅다 발표하고 쓰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럼 뭐 우리는 다 같이 앱등이니까 다들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꼭 맞는 얘기. 네 말씀하세요. 네, 그 기술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줄 수 있다면 맞는 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님이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 고객을 분석해서 비전의 기술을 포함시킨 게 아니라 그 기술 전략을 바탕으로 비전을 세워서 서비스를 어필했다는 얘기잖아. 선후관계가 바뀌었잖아. 지금 어쨌든 제품 책임자 얘기를 하고 있고 비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 전략 부분은 제품 책임자가 기술을 잘 알고 있어서 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우리 비전에 더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품 책임자가 기술 전략을 어느 정도 코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객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품 책임자가 기술을 알고 고객한테 뭔가를 더 어필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비전에 이걸 얼만큼 왜 얼마나 같이 강하게 넣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걸 모르면 이걸 읽었어도 그냥 흘러가는 얘기이지 우리가 비전 만들 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장을 읽고서 정답은 없지만 수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애당초 어필할 때부터 기술 파트나 UI, UX의 편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비전을 제시하고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어요. 그에 비해서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이자율이라든지 안정성 같은 걸 금융적인 비즈니스 파트로 많이 어필했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기술적인 내용들을 비전에 많이 포함시켜야 되고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국민은행하고 기술자 없나? 자회사로 전산회사만 3개씩 갖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해서 걔네들은 그 비전을 만들어낸 거야? 오너가 또라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제품 책임자라면 언제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내용을 비전에 많이 포함시켜야 됩니다. 다 비즈니스적인 얘기만 할 거냐는 거야. 우리 다시 오늘의 제 생각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게 새로운 서비스를 이런 기술적인 걸 사용해서 제공을 합니다 라는 식의 어필이 될 것 같고, 이전에 있던 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이라면 새로운 기술을 어필한다기보다 좀 더 이전에 있던 서비스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동안 그 고객들이 만족했었던 부분들을 어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비전에 넣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그 생각은 좋으신데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어필하는 게 좋다라고만 얘기하고 왜 새로운 서비스에 기술을 어필하는 게 좋은지 설명 안 해주셨어요.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던 제품과 차별성을 좀 더 많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있던 것에 비해서 제가 뭐 계속 그런 IT 업계에서 기술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고객들이 이제 옮겨갈 때 그 이전에 있던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옮겨야 되느냐라는 타겟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는 거는 새로운 기술을 어필하기보다 이제 우리가 쭉 이런 걸 제공을 해왔다 하지만 이걸 보완했다가 되겠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땐 우리가 이전에 있던 것과 다른 차별점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제공을 하게 되고, 그 새로운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피처가 들어가는 오히려 새롭기 때문에 서비스나 비즈니스적으로 어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실제로 많은 회사에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금융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실제로는 물론 테슬라처럼 기존에 없던 기술적인 전기 배터리와 영상 인식을 쓰는 거야 뭐 이렇게 어필하는 회사도 있긴 한데, 오히려 많은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구조를 어필하는 경우가 더 많죠. 실제로 저 기술자인 대현님이 아까 제시한 것도 비즈니스 파트의 비전이었고, 분명히 새로운 웹툰 서비스거든요. 기존에 있던 웹툰 서비스가 아니고 약자고. 그렇기 때문에 대현님도 순간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해줬던 게 비즈니스 파트적으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웹툰은 웹GL로 만들었어. 우리 웹툰은 왜 어셈블리로 열나 빨라 뭐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지.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제 궁금한 점은 왜 우리님은 기술적인 내용으로 저 비전에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게 유리한지를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쪽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옛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서 왜
기존 서비스는 비즈니스적으로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는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 우리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알 것 같아. 근데 지금 새로운 서비스는 왜 기술 어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여전히 옛날 서비스는 비즈니스적으로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아.만 반복해 주셨지. 새로운 서비스는 왜 기술 어필해야 되는지에 충분히 설명이 안 들어왔어. 아무래도 제가 있던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클라우드로 옮겼다는 게 가장 큰 어필 포인트였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클라우드를 중심적으로 홍보를 했던 거는 이제 너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프로덕트가 굉장히 비싸지만 이걸 사지 않으면 쓸 수 없었어. 하지만 클라우드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한 달 써보고 그만둘 수도 있어 라는 거를 어필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님 얘기야말로 100%다 비즈니스 모델, 돈에 대한 얘기. 어필하는 포인트가, 기술 포인트가 아니라. 고객은 거기서 클라우드는 관심도 없을 거야. 월 정액제로 싸게 쓸 수 있으면 관심 있겠지. 사실 그걸로 어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신 얘기대로라면 신규 서비스는 역시 비즈니스 모델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똑같아요. 자, 또 다른 분. 우리가 비전을 세울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이 비전에 얼만큼 포함됐으면 좋겠어. 태환님. 딴 데 보지 마세요. 노태환님. 제가 부른 거 맞아요. 대기. 병진님. 태환님 다시 호출할 거예요. 대기. 병진님. 퍼센트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유가 더 중요하죠. 네. 이러한 이유로 기술적 내용을 이 정도 강도 넣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는 이 장을 배우고 비전 선언문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 책은 그런 책이야. 각 장마다 제품 책임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책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흡수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로 깨달고 실제 비전 선언문을 만들 때 이 배웠던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왜 이 마지막에 기술 전략이 따로 나오냐면 이게 왜 따로 나왔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다이어그램에는 기술 전략 파트가 안 나와요. 이 기술 전략 파트는 제품 비전 미치거나 제품 전략이 아니에요. 또한 비즈니스 전략이거나 비즈니스 비전이 아니야. 얘는 병렬적으로 다른 데 존재하고 있는 기술 전략이라고. 우리 회사가 B2B 서비스를 하다가 B2C 서비스를 할 거야. 얘랑 무관하다고 기술적인 전략은. 우리가 온프라미스 쓰다가 클라우드로 이사가는 건 완전히 병렬적으로 다른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1장부터 배웠던 그 다이어그램에 등장하지 않는 병렬적인 비전에 포함될 요소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따로 나왔어. 근데 우리 여지껏 앞에 줄줄이 뭐만 얘기하고 있었냐면 비즈니스 전략 비전과 관련돼서 제품 전략 비전을 짤 때 비전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잘 만들어야 돼. 이 내용만 나왔는데 병렬적으로 따로 존재하고 있는 기술 전략들은 비전에 어떻게 포함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76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만 있냐면 기술 전략이 비즈니스 전략은 아니지만 비전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뭐야. 이것만 나왔다.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비전 선언문에 어떻게 쓸지를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이 정답은 없어요. 다들 속해 있는 도메인이 틀리고 다들 회사의 현재 스테이지가 틀리기 때문에 다 달라. 기술 전략이 얼마큼 비전에 포함돼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달라. 우리는 각 처해 있는 각 회사의 사정을 듣고 싶어. 그래서 본인이 처한 조직에서는 이 병렬로 있는 기술 전략이 비전에 이 정도 포함됐으면 좋겠고 그 이유는 뭐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영진님. 저는 이제 이직한 지 2주차 돼서 아직 파악 중인데요. 그때가 제일 정확할 때야. 있어봐야 고인물 되면 보이지도 않아. 일단 고객 세그먼트가
이제 실제로 구매하는 고객하고 사용자층이 다르고, 사용자층은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는 다른 팀의 팀원들인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최종 마지막 결과물은 고객이 가져가서 뭐 지지고 볶고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이 사용자들이 쓰기 때문에,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스크럼 마스터 역할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런 제품 뭐 오너 쪽 관련해서는 좀 약하긴 한데, 발언 기회가 약하긴 한데, 제가 제품 오너라면은 내부에서 쓰는 사용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뭐 CS가 적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능도 조금씩 받쳐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저라면은 기술적인 측면은 한 뭐 전체 중에 한 10% 정도만 들고 갈 것 같습니다. 큰 주로.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없다. 네. 오케이. 태아님은요? 저도 사실 그 비전의 기술 전략을 얼마나 포함시킬까에 대해서는 그 결국 비전이란 게 이걸 왜 만들어야 되고 그 연속적으로 왜 만들어야 된가에 대한 그거잖아요. 그 네. 보편성을 얻는 거에. 그럼 그 보편성을 기술 전략을 통해서 뭔가 그 제품 그룹 안에서 일관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냐에서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포함을 안 한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만약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면 어떤 상황일까를 물어봤을 때 결국은 그 기존의 시장이 존재했는데 그 시장이 그 해결하지 못한 그 페인 포인트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정체된 시장이거나. 근데 그 시장을 특정 기술을 통해서 뚫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는 조직적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제품 비전에 좀 녹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좋은 의견이었어요. 다행이네요. 서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적인 내용이 비전에 얼마큼 포함돼야 되는가? 저 말씀하신 거 맞죠? 아니에요. 서현님. 착각했네요. 네. 저는 사실 대부분의 비즈니스에는 이게 막 메인으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그냥 생각이 난 거는 예를 들어 텔레그램 같은 게 이제 보안이 완전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이제 키 밸류가 되는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품이 아예 기술 베이스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럼 저 서현님한테 마저 여쭤봐야 되는데, 애플은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는 전화기를 파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로 어필하려고 그러는 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코어 밸류 같은 경우가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걸 메인으로 하진 않지 않나요? 근데 애플 신제품 발표회라든지 갤럭시 신제품 발표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술로 채워져 있죠. 그게 근데 약간 파는 물건 자체는 기술 베이스로 뛰어나서 선택하는, 텔레그램의 보안이 뛰어나서 선택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것 때문에 선택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이제 이게 이미 다 좀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감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새로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터치를 할 때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좀 먹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크 제품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은 전략이겠죠? 잘 팔고 있는 거 보면. 얼마든지 핸드폰도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걸로 어필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시도는 많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라이카 렌즈를 써, 칼자이즈 렌즈를 써, 이런 식으로
기존 브랜딩이라든지 가치에 기대가지고 제품 어필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핸드폰이라는 제품에 대해서는 애플처럼 계속 기술로 어필한 게 더 나은 매출을 보여주긴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일반화시키긴 좀 어렵긴 한데. 애플이 그렇대요. 난초님은 처음부터 기술로만 어필을 했나요? 이 삼성이 쫓아오면서 기술로 어필하는 성향이 강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3GS 폰 발표회 보시면 그때도 그냥 오로지 다 기술이었으니까. 네, 난초님은 지금 채팅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이 기능과 기술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아까부터 꾸준히 제시해 주셨거든요. 홍성님, 기술과 기능의 분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기술과 기능은 분리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아닌가요? 기술하고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네. 분리한다라면 기능이, 어떤 팩터에서 분리될까? 기술과 기능을 분리한다. 뭔가 지금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기능이 존재하는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기술 의존도가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비율 정도로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런 좋은 느낌이 관점인데. 들고, 네.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기능이 있을 때 기술을 어느 정도 담을 것이냐라는 거인 것 같고, 그걸 아까 말씀하신 그 비전과 기술 전략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품이나 그 회사 내 이제 비즈니스 비전을 넣는다고 했을 때 그 비전이 그 비전에서 기술 전략의 한계성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거기서 얼마나 닿느냐인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뷰인 것 같아요. 그 외 77페이지 전략적 정렬 지수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그래프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3차원, 2차원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면, 큰 원은 제가 공중에서 얘를 쳐다보고 있는데 원기둥이 높이 올라왔어. 그래서 나한테 크게 보이는 거야. 원이 조그만 애들은 원기둥이 낮아가지고 조그맣게 보이는 거고, 원기둥이 크게 올라온 애들, 높이가 높은 애들은 나한테 크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3차원 그래프입니다. 사실 어찌 이제 그렇게 보이세요? X축, Y축이 있는데 각각의 원기둥이 높은 원기둥은 원이 동그랗게 크게 보일 거고, 동그라미 작은 애들은 키가 작은 애들이, 그런 느낌의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선현님이 잘하시니까 이거 여쭤봐야겠다. 이 그림에서 이런 제품과 피처를 구축할 때 가장 높은 이익을 실현할 확률이 높다까지 포함해서 이 그래프를 해석해 주세요. 저는 이 스터디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말이 제대로 이해되는 사람이 절반 이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프를 완전히 해석해서 알려주세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 전략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가 비전을 이룰 때, 그 이제 계속 란초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능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 피처를, 그러니까 어떠한 피처를 개발하기 앞서서 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안 된다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가, 뭐 멀리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처를 구축을 할 때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총 산정된 비용과 그걸 통해서 이제 이익을 나타낼 때 어느 정도로. 선생님, 제가 현실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수서가 네. 여기에 비즈니스 전략 전념이 낮고 IT 전략 전념이 낮은 분면에 있는 게 무슨 의미예요? 어? 77페이지에서 좌하단 섹션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뜻인 거야? 일단 버블 크기는 둘째치고,
혹은 1사분면에 있거나 3사분면에 있거나 4사분면에 있거나 각각의 분면에 속하면 이게 무슨 뜻인 건데? 비즈니스 전략 전력이 높고 IT 전략 전력이 낮다는 게 대체 뭐야? 어떤 서비스야 구체적으로? 또한 IT 전략 전력이 높고 비즈니스 전략 전력이 낮다는 건 구체적으로 대체 뭔데? 이 정도라고요, 선생님. 이 정도를 대답할 수 없다고 지금 대부분의 이 채팅방에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정렬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정렬이 뭐 이런 정도입니다. 네. 누구랑 정렬하는 건데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렬하는 건가? 전략적 정렬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높냐 낮냐 하는 거지. 비즈니스 실제로 우선순위가 가치나 낮고 그치. 전략 IT 전략 우선순위도 낮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면 그랬더니 무슨 비즈니스 서비스인 것 전략, 같아? 아까 네, IT 말씀하세요. 전략은 이제 구현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전략의 의미 여러 가지가 측면에서. 있는데요. 네. 구현 가능성은 당연히 오히려 전략이 높을수록 구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가치가 높으니까 구현하려고 길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하지만 지금 대신에 돈도 많이 들겠지. 그렇죠. 돈이 많이 지금 들면 원이 커져. 돈이 많이 들면 원이 커져. 어쨌든 낮음에 있는 애는 대체 어떤 서비스들이냐. 희진님 기다려. 제가 해드릴게요. 써도 그만 이미 없어도 했네. 그만인 서비스 수요일이다.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뭐 정확한 구체적인 제품을 예로 들면은 뭐 WMS 같은 경우 메뉴 즐겨찾기 기능 같은 거들이 사실은 되겠죠. 오, 뭔가 지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IT 전략상으로 낮은데 비즈니스 전략상으로 높은 건 뭐야? 일단 여기서 말하는 IT 전략은 뭘 의미하는 걸까? 구현에 대한 이제 이걸 해낼 수 있는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용은 오히려 버블의 크기죠. 크기. 네, 비용은 다 TCO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들어가야 될 총 비용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비용이 낮지만 각각 분면의 비용이 높은 애 낮은 애들이 다 고루 분포되고 있으니까 그래프만 봐도. 근데 대체 IT 전략 정렬을 뭘로 봐야 되느냐? IT 전략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문제니까 IT 전략이라는 건 밑에 구체적으로 예로 나온 것처럼 어떤 기술 선택하냐의 문제인 거죠. 78페이지에 보면 어떤 IT 전략들이 있는지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최신 기술 뭐 쓸 거냐, 클라우드 쓸 거냐, 웨어러블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이 IT 전략이고 얘네들을 나열을 하는 거죠. 어떤 게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즉 돈 버는데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은 기술이 있고 이 기술은 돈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 기술이 있어. 근데 기술적으로 큰 우리 회사에 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예를 들면 웨어러블을 우리 모든 서비스에 적용해서 애플워치하고 갤럭시 워치에 앱을 탑재하기로 했어. 근데 그 모집단을 판단해 보거나 시계에서 이걸 사용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얘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아. 시계 인구가 지금보다 3배를 불어나는 시점에도 상관없어. 이런 애들은 IT 전략상 되게 낮잖아요. 낮다고. 근데 개발 비용은 엄청 들어갈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시계에 이 앱을 탑재하면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피처를 얻을 수가 있어. 우리가 예를 들면 헬스케어 업체야. 그래서 우리가 비침투 당뇨 검사를 할 건데 시계 앱을 만들어서 시계에다가 우리 앱만 깔면 비침투 당뇨 검사가 돼. 그것도 기존 센서를 갖고 있는 구형 시계에서 다 돼. 뭐 이러면은 비즈니스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거고 IT적으로도 엄청 우선순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나온 거예요. 그 그림에 있는 대로 이런 제품과 피처를 구축할 때 가장 높은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단지 저 원이 크면 클수록 비용이 크기 때문에
원이 작으면서 저 섹션에 들어간 애들이 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앱을 시계용으로 포팅하는데 개발자 2명 일주일만 갈아 넣으면 돼. 그 비용이 거의 안 들어. TCO가 별로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비침투형 당뇨병 검사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구축하면 되게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 라는 애를 찾으라는 거야. 이 그래프의 의미가.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데 이 그래프가 뭔지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제 시간 많이 지났고 오늘 뭐 더 깊이 안 해도 되니까 이 정도 정리할 건데요. 어떤 장은 빨리 끝나고 어떤 장은 길면 좀 오래 걸리겠죠. 일장은 좀 길었으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오늘은 좀 짧았으니까 2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나는데 공부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여기 와서 원래 알고 있던 썰 풀 게 아니라 책 보고 공부한 다음에 그거 토론할 거잖아요. 그럼 책 보실 때 유의하실 점이 사람이 공부를 오랫동안 안 하셨고 오랜만에 책 보시거나 책을 읽으셨어도 재미로 보셨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수능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 까먹었다는 거야. 책을 보시면 내가 아는 내용이 있고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모르는 내용 때문에 책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책을 수업 공부하시듯이 하신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책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모르는 거 건너뛰고 아는 것만 읽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 배우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거 안 돼. 모르는 걸 만나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거 하려고 우리 스터디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그래서 그냥 중간고사 본다 생각하고서 공부하셔야지만 여기서 어떤 문장이 이해가 안 돼. 어떤 표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러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책에 아는 내용들만 쭉 읽고 오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거 원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 공부해서 떠들려는 거지 대충 입 털고 남 얘기하는 거 대충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제가 오늘 스토리 전개하는 거 보면 답이 없습니다. 사람 하나하나 다 지적해서 다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퍼실레이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썰 풀거나 어깨 업력 높은 거 다 저한테 관심 없어요. 우리는 스터디를 이 책으로 할 거고 책 내용을 소화하고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뛰어난 제품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장을 마스터할 거야. 그게 우리 목표야.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냥 책 쓰고 읽어보고 뭐 대충 알 것 같아. 대충 알 것 같지. 하지만 제가 중간고사 내는 것처럼 각각 섹션 잘라가지고 물어보면 모르잖아. 공부 안 했다는 얘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정도에 정리하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자기가 봤던 책에서 궁금했던 점이나 혹은 책과 뭐 잡담도 가능하니까 책과 관련 없이 여기 모여있는 멤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엘리베이터 피치 넘어가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넘긴 게 아니라 대현님이 쓱 넘기신 거예요. 알고 계시죠? 제가 한 게. 네, 가치를 설명하는 엘리베이터 피치가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요 엘리베이터 피치랑은 약간 다르게 생겼지만 그 다음 장 3장 같이 해서 수많은 걸 다룹니다. 또한 3장 가치장에 가면은 오늘 난상 토론을 했던 기술 전략에 대해서도 제품과 어떻게 관련돼 있고 가치에 얼마큼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책을 한 두 바퀴 정도 돌았어요 이미. 근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떠들면서 정리하면 정리가 더 깊이 될 때도 많고 토론하면서 깨달은 점도 많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홍성님이나 태아님이나 정진님이나 저한테 좋은 인사이트도 주셨고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비전을 더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려고 스터디를 진행하는 거죠. 어쨌든 꼼꼼히 보시면 모르는 게 한가득일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다 스크럼 마스터, 스크럼의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는 스크럼에 등장하는 제품 책임자에 대한 그 책임과 그 사람이 각각의 책임들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배우는 거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일반적인 상황에 끌어맞춰 가지고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진짜. 저는 각각의 토론자들이 제가 토론을 시킨 부분에 있는 책 본문 텍스트 내용에서 벗어나는 걸 많이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공부하려고 모였으니까. 써필려고 모은 거. 자, 일반적인 질의응답에서 물어보시거나 얘기하실 게 없으신가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제품 관리자가 비전 선언문을 작성할 때 네. 기존에 이제 그 비즈니스 캔버스나 이제 이런 거를 비즈니스 단에서 보통 이제 만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 캔버스를 제가 사용할 때는 이제 피치 덱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피치 덱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구성원들한테 이제 공유하거나 이게 보통 2개로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된 거를 그 제품 관리자가 이거를 비전 선언문을 만들 때 자기가 완전하게 속지를 하고 이 스크럼 팀이 같이 이제 그 좀 더 명확하게 수행을 하기 더 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는 극단적으로 스프린트를 추구하고 있는 개발팀이 회사의 왕따이면서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도 보지 않고 C레벨과 경유되어 있는 인간들이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그 가교를 제품 책임자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회사에서는 말단 사원들까지도 다 회사의 전략들을 공유하길 바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스프린트 뛰고 있는 팀들은 바빠가지고 아무래도 격리되게 마련이거든요. 그 중간 가교를 제품 관리자가 비전 선언문도 내리고 백로그도 하고 스프린트 회고도 하면서 계속 가교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죠. 하나만 더 연결해서 여쭤보려면 그 비전 네. 선언문을 작성할 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기술 전략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의 이제 그 회사의 비전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그 스크럼 팀을 운영하기 위한 그 기술 전략이 그러니까 용이한 기술 전략을 세우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건지. 여기 제가 오늘은 얘기 안 드렸는데 실제 실무상에서는 비전 선언문을 2가지 팩터로 정의할 수 있어요. 비전 선언문이 스크럼 팀한테만 통용되면 되기도 하고요. 그 비전 선언문이 일반 고객한테 어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스크럼 팀한테만 그 비전이 통용되면 되기 때문에 스크럼 팀을 설득하기 위해서 비전 안에다가 이 스크럼 팀이 추구해야 될 기술 내용도 별도 섹션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보통은 제품 책임자가 만든 비전 선언문을 일반 고객이나 비즈니스 팀을 설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미 아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등 그 위에 있는 C레벨이나 비즈니스 그룹은 지네들이 비전 세우고 지네들이 전략들을 이미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책에서는 좀 광범위한 비전 선언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 안 하고 그냥 스크럼 팀을 위해서 회사 전략들을 가교화해주는 정도 플러스 스크럼 팀 내부의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기 위한 거에 사정을 2개 합쳐가지고 보통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보통인지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하고 놀러 갔던 회사, 일 받았던 회사,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랬어요. 또 궁금하신 점? 그 듀오링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 네. 부채가 워낙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가치 전달도 되게 느려지고 그 스크럼 팀도 굉장히 버거워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아예 제품 개발을 중단하고 새 제품을 만드는 데만 모든 리소스를 다 투입했다고 들었었는데요.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스크럼 팀의 그런 비즈니스 스크럼 팀이 원하는 그런 기술 그런 방향을 비즈니스 그룹에 전달하는 것도 제품 책임자의 역할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스크림 프레임워크는 비전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언정 기술 부채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따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스크림 마스터죠. 그래서 기술 부채는 따로 관리하게 프레임워크 내에 스프린트마다 기술 부채를 관리하는 프레임워크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하면 드리고 팀은 제대로 스크럼을 했다고 볼 수 없어요. 기술 부채의 비용들을 계속 스프린트나 릴리즈 때마다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뭐 일반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스크림 프레임워크는 스크럼에서는 그걸 관리하는 이 기술 부채 항목이 따로 있어서 그 관리론이 따로 있어요. 예, 비전이 이걸 다 커버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누가 또 동시에 얘기하시려고 그랬는데. 아, 네,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스크럼을 어느 정도 인터넷으로 살짝 보고 알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게 전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혹시 같이 보면 좋을 만한 도서나 이런 거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스크럼 책이요. 회사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조금 보고 입문자한테 좋은 거 하나 제가 골라볼게요. 스크럼이 네, 어려워서 일단 성수님한테 말씀드리자면 스크럼이 대부분 어려워서 대부분의 큰 회사는 스크럼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외부에서 오거나 교육자가 와요. 예를 들면 펄리 같은 수서가 니네 컨설턴트 와 있어 안 와 있어? 채용을 했죠, 저희 따로. 네, 저희 이렇게 내부적으로 와요. 막 하려다가 안 처음에는 되니까. 컨설턴트 부르다가 안 되면 이 스크럼 마스터 채용해요. 지금 심지어 병진님도 스크럼 마스터로 갔잖아요. 이직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게 어려워요. 실제로 잘 적용하기가. 실질적으로는 기존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하기에는 사실 기존 업무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커가는 회사들은 기획자들 이 일을 저희 다 잡고 있는데 이제 이거 좀 그만하고 나는 오늘부터 이 스크럼에만 참여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회사는 그렇게 업무를 깔끔하게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들여서 이 인력을 더 채용하거나 컨설팅을 받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무조건 프로젝트 중심으로 흘러가 자동으로. 그러니까요. 관리로 흘러가. 제품에 관심이 다들 없어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자, 스터디 운영이나 다음 주 운영이나 뭐 발표를 진행하는 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이 본문 내용도 본문 내용이지만 없으시면 그 혹시 공유하고- 본문 내용 네.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그 비전 쪽에 보면 그 비전은 타깃 고객 세그먼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 74쪽에는 결국에는 비전 선언문을 감성적인 거랑 실용적인 걸로 개선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한 문장으로 정리되잖아요. 우리 제품은 직장의 뭐시 이런 식으로. 근데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분명한 목표 고객이 이 비전에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 고객이라는 그 판단 기준점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에는 분명한 목표가 나오죠. 우리 제품은 직장의 일상 업무, 즉 직장에서 일상 업무를 하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 제너럴하게 해도 딱 그 괜찮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제품 속성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나라장터의 플러그인 마켓플레이스에다 올릴 무슨 플러그인이야. 이러면 일반적일 리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까지만 해도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의 속성에 좀 많이 달려있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제가 항공 선박에서 쓰는 비파괴 검사, 초음파 검사기를 만들었어. 이 제품의 고객이 일반적일 리가 없잖아, 처음부터.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일반성이라는 건 제품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고객이라는 의미에 가깝죠. 보편성 획득의 범위가. 그리고 제품 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74페이지 보고 있는 거예요. 감성적이면서 실용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그 뒤에가 중요해요. 팀과 이해관계자들이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팀이 이해관계자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좀 더 잘 전달받을 수 있어요. 이런 뜻이. 팀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팀이 이해관계자들이 대체 뭔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와닿게 가르쳐 주려고 제품 책임자가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야, 니네들 오타쿠 같은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기능 추가하지 말고 우리 이해관계자들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업무를 가속화해야 돼. 야, 너 기능 30개 붙이지 마. 업무를 가속화할 수 있는 것만 해줘야 돼.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인테님을 많이 소화하는데 그렇다고 다음 주에 또 안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발표하셨다고 안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그래서 공부를 합시다. 공부를 하시다가 질리거나 아,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럼 언제라도 나가시면 되고요. 저는 모두가 완주하는 걸 바라지 않고 각각의 지식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필요한 범위까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종주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나갈 거고 이럴 거거든요. 근데 뭐 하시는데 공부하시는 데까지는 사실 제가 말한 대로 책에 모르는 내용 꼼꼼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러고 와도 6시 퇴근 이후에 10시에 스터디인데 4시간이나 있잖아. 다 하고 남잖아 사실.
마지막까지 중간고사 보기 전날 삼국지 보는 그 만행만 저지르지 않으면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 핑계 저 핑계로 결국에 공부 안 하다가 오늘 참가 안 한 사람들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공부를 결국엔 안 했으니까 이래서 저래서 참가 안 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미루지 말고 당일만이라도 공부하고 그리고 참가하세요. 이거 얻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스크럼에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와 보고 스크럼을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되게 비싼 돈 주고 김창준 씨나 막 이런 사람 데려와야 돼요. 개 비싸. 스크럼은요. 이게 무슨 명함이라고 스크럼 관련된 컨설턴트 부르면 개 비싸요. 진짜로. 그 사람들 와서 이거보다 자세하게 떠드냐면 그렇지 않아. 더 거룩한 얘기만 하다 간다고. 컨설턴트 하루 이틀 불러봤자. 아니려면 돈 개 많이 주고 팀에 영입해가지고 장기 컨설턴트 받아야 돼. 그거 저 수석이 있는 컬리 같은 회사 아니면 그런 비용 집행도 못해요. 너무 비싸가지고 애들. 엄청 비싸게 부른다고. 2천만 원, 3천만 원씩 불어. 2, 3주에. 그래봤자 듣는 얘기가 이 책보다 더 자세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강압성 있는 걸로 이 어려운 학문을 공부할 때가 언제 있겠어요. 얻을 것만큼은 얻어가야지. 저는 지금 우리가 초반에 배울 게 비전, 가치, 검증이잖아요. 제품관리 공백 3가지. 이게 앞으로 2, 3, 4장의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다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 큰 그림 하에서 각각의 도구들이 주어져. 그 도구들 나오죠. 1장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 46페이지의 그림에 보면 비즈니스 모델, 비전 선언문, 가치 측정, 로드맵, 제품 백로그 이 구체적인 툴들이 나오잖아요. 이 구체적인 툴들은 2, 3, 4장이 지나간 이후에 이거보다 더 자세한 툴들과 함께 다 설명을 해. 그러니까 어디까지 본인이 더 익히고 싶은지에 달려있긴 한데 2, 3, 4장은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전 가치 검증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거기를 마스터하고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툴들을 더 자세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이 책이 1, 2, 3단계로 되어 있다고. 1장에서 전체 개념, 제품관리 공백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섹션에서 비전 가치 검증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섹션에서 비전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스크럼 프레임워크의 툴은 뭐가 있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가치 검증을 처리하기 위한 스크림 프레임워크의 툴은 뭐가 있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도와주는 스크림 프레임워크의 툴은 뭐가 있고 이 중에 제품 관리자가 해야 될 건 뭐야. 뭐 이렇게 나온다고 책이. 그래서 다 마스터하고 싶으시면 끝까지 스터디하는 거고 나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스크럼 마스터도 아닌데 이제는 스크럼 팀에서 내가 쟤들이 뭔 생각을 하고 왜 저걸 백로그에다 넣고 지랄하는지 알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만 배우고 싶다. 그럼 거기서 이제 나가시면 되고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가면 다시 못 들은 거 아시죠? 대표님 저 뭐 하나 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품 상자 쪽에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럼 스크럼 팀 입장에서는 그 제품 박스라는 게 외부에서 오는 건가요? 이해관계자. 외주 이해관계자들이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스크럼 팀은 그거를 온라인에 맞추는 게 목표인 거예요? 엄밀하게는 제품 책임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제품 비전에 반영합니다. 그럼 이 제품 박스를 만드는 거는 스크럼 팀에서 안 하나요? 안 해요. 우리 제품 박스에 집중하지 말고 그 위에 있는 시리얼 박스에 집중해 볼까? 제품 박스가 그 시리얼 박스랑 똑같은 놈이죠. 가안일 뿐이지. 맞죠? 윤성님. 69페이지, 68페이지에 나오는 그 진짜 제품 시리얼 박스 있잖아. 아, 네네. 그거랑 71페이지에 나오는 그림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게 가안일 뿐이지. 네네. 맞죠? 그거는 동의하시죠? 네네. 그럼 이제 생각해봐. 69페이지나 68페이지에 있는 거 제품 책임자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품 개발팀이 이걸 만들었겠냐고. 아니잖아. 시리얼 만들고 시리얼 연구부서에서 이거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백하게 비즈니스 그룹에서 만들었을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 당연히 71페이지의 그림도 72페이지의 그림도 제품 개발팀에서 만들었을 리가 없지. 같은 그림인 거 인정한다며.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 뭐였냐면요. 그 워터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워터폴은 아니고요. 제품 만드는 팀과 비즈니스 그룹과의 이 이격이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는 워터폴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 그룹의 의도와 내용을 제품 개발팀이 잘 흡수해서 제품에 반영을 해줘야 돼.
그게 워터풀 아닌가요? 제가 아니요. 제- 제품 제- 관리 공백이야. 그게 바로 그래요? 제품 관리 공백이란. 제품 책임자가 있는 이유가 제품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윤성님이 컬리에서 피처를 개발할 때 정말로 오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저는 그거 파악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피치가 퇴사하지. 그러니까 퇴사한 거야. 본인은 개발팀 소속인데 그거 파악하려고 노력하니까 본인이 너무 제품 책임자도 멀잖아요. 아닌데 네.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퇴사하는 거라고. 어, 누군가 해줬어야 되는 거야. 그 제품 관리 공백을 윤성님이 뛰어댕기지 않아도 제품 책임자가 와가지고 우리 개발할 때는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에 맞춰가지고 요 기능은 하셔도 되고요. 요 기능을 안 하셔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퇴사한 거라고. 그거라고. 바로 그게 제품 관리 공백이라고. 그게 개발자가 그렇게 널뛰어도 개인 차원에서 널뛰기 때문에 소용도 없고 개인이 번아웃 돼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번아웃 차트도 있는 거야. 제가 나중에 지금 스크럼프 그거 다 하고 배우면 다 있어요. 배운다고. 제가 아니, 지금 수가 그 외부에서 잠깐만. 외부에서 아니, 그 스크럼 데려와도 사내에서 저걸 다 반영 못하면 저렇게 된다고 수가. 컨셉트 잘 끼워더라고. 네, 인태님 말씀하세요. 인태님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별건 아니고 그냥 윤성님 하던 역할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공백이 있는데 대표가 무슨 생각하는지 하고 개발팀 뭐 만들어야 되는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불명확하니까 그 왜를 지금 찾아주려고 하고 있고. 윤성님이 누구였는지 제가 그림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까요? 누구였는지? 어디 나오냐? 윤성이 나와. 이 책에 어디 나와? 49페이지에 나오잖아. 대리인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돼? 비전의 의사결정에 다 도메인 지식에 다 낮음이야. 본인이 이걸 하고 있는데 개발팀장이라고. 그러니까 나간다고. 여기 책에 나오잖아. 본인이 누군지 몰랐단 말이야. 저 개발팀 그린 동그라미 한가운데 있는 본인이 안 보인단 말이야. 저기 나간다고. 이 책에서도 지금 제품 책임자를 하려면 비즈니스 담당자 이상으로 하라고 조언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스크럼이 맞는 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조직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실무에서 다들 짜증나가지고 정리해가면서 만든 툴이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스크럼과 애자일이 관계가 있나 싶기도 해. 스크럼 너무 독특해가지고 이게 애자일 안에 있는 스크럼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은 애자일은 칸반 쓰고 뭐 이런 정도만 해도 실현이 되긴 하거든요. 스크럼은 너무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스킬도 많이 필요하고 외부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재량권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실현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크럼 컨설턴트들은 그냥 돈 쓰러 갈 필요 모아요. 네. 많은 회사들이 스크럼이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스크럼 하기가 너무 어려워. 오죽하면 스크럼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1인 제품 책임자만 가지고 책이 한 권이 나오고 있어. 어렵다. 스크럼 마스터로 책을 써도 한 책 2권 나올걸요. 네. 이 컨설턴트 막 돈 갈 필요 그거. 여기까지 하고 반에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55분이야. 이번 주 일찍 끝나는 주였는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개빡세요. 다음 주는 쓱 보실 수 없어요. 다음 주 내용 어렵습니다. 공부 많이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